오랜만이야.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나를 괴롭히는 마녀를 죽여줘. 가선영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어두운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 남자는 15년 전 예림이가 사라진 그날처럼 어두운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손에는 마녀 재판 그림을 들고 있었죠. 그림 속 여인은 두 팔이 묶인 채 붉은 불길 위에 서서 고통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붉은 원피스는 마치 죄의 상징처럼 불길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록빛 하늘과 검은 연기, 그리고 붉은 불길이 지옥과 심판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그 남자는 사진 속 그림을 보며 심판의 날을 상상하며 웃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 가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가선우 부회장이 물의를 일으킨 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갑질 논란과 사모펀드로 회사를 매각하려 한 점 제가 대신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제껏 지켜만 보았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살려내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지금 제 동생 가선우는 자살을 시도한 끝에 병원에 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모두 죄송합니다. 대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부족한 동생 가선우를 뒤에서 조종하며 그의 뒤에 숨어 지켜보던 누나 가선영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가선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리조트 수영장에서는 평화로운 오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빛 아래 김소영은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즐기고 있었고 별내는 튜브를 낀 채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닌가? 김소영은 칵테일을 홀짝이며 생각했습니다. 영란이를 팔아넘기면 받을 돈, 그 돈이면 당분간은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가선영이 비서들과 함께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마치 여왕처럼 고개를 치켜든 채로요. 김소영, 당신이 김소영이야? 김소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가선영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 눈빛, 저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김소영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나이도 어린 년이 어디서 어른 이름을 막 불러? 요새 애들은 보자마자 반말이네.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김소영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건 비서의 손이었습니다. 한 비서. 네 교수님. 이돈한테 전해. 김영란 안 나타나면 걔네 엄마 죽여버린다고. 순식간에 비서 한 명이 김소영의 팔을 잡아 끌었고 별내는 물속에서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교수님, 저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가선영은 손톱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둬. 이돈에게 연락하게 놔둬.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연락하는 법이니까. 가선영이 김소영을 데리고 사라지자 별내는 황급히 수영장에서 나와 이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선영이 나타나 김소영을 끌고 갔어요. 어디로 끌고 갔는진 몰라요. 어떻게요? 이돈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별내 씨는 무사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김소영이었죠. 어딘가에 문 닫은 공연장. 검붉은 커튼과 붉은 조명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김소영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로 피가 몰려 정신이 아찔했어요. 가선영은 무대의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이요. 김소영은 지금껏 사기를 치며 숱하게 남들을 괴롭혀왔고 또 당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네, 내려줘요. 제발. 김소영이 비명을 질렀지만 가선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씨, 당신 사기꾼이라며?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된 연기를 해봐요.
뭘 원하는 거예요? 가선영이 김소영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간단해요. 김영란, 당신 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날 풀어줄 거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실패하면. 가선영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김소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교수님, 제가 영란이를 찾아내어 교수님 앞에 데려오면 저를 풀어주시는 거죠? 우리 영란이는 만만한 아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김소영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선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녀의 약점을 잡아내서 나에게 보고해. 하지만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김소영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선영이 옆에 부하를 바라보자 겁먹은 김소영은 교수님 말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좋아,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지. 네 딸을 찾아오면 보상은 꼭 하겠다. 하지만 배신하면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야. 김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 여자한테 영란이를 넘기면 영란이는 끝장이야. 그럼 나도 끝이고. 한편 영란을 쫓다가 경찰이 나타나자 가선우는 혼자 도망쳤습니다. 흥분하여 약을 먹으려다 손이 떨려 약병을 떨어뜨렸어요. 운전 중 약을 더듬거리다가 핸들을 놓쳤고 차는 그대로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크악! 비명과 함께 차는 멈췄고 가선우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정신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창문에 처진 철창. 이도는 서울로 올라가던 중 그 광경을 목격하고 가선우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거예요. 이마에 타박상 정도의 가벼운 상처였지만 사고는 사고였으니까요. 가선우가 눈을 뜨자 이돈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많이 다치셨네요. 괜찮으세요? 이돈이 말을 걸자 가선우는 이돈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란 어딨어? 어디다 빼돌렸어? 이 변호사 당신이 숨긴 거 맞지? 진정하세요, 부회장님. 진정하라고? 저는 부회장님께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이돈은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찰칵. 누나 가선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선우는. 너무 멍청하단 말이야. 이 회사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매각하려고 해? 아버지의 회장 자리가 공석이니. 이사들, 이제 내 편에 서야 할 것이다. 가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야? 계속 들어보세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난 당신들의 비리를 다 알고 있거든. 횡령, 배임, 성접대까지. 증거가 다 있어. 발 빼말 생각 말어. 가선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냉혹하고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난 항상 갑으로만 살아서 을에 익숙해. 덤비지들 마. 내 손에는 당신들의 목숨줄이 쥐어져 있으니까. 녹음 파일 속에서 가선영은 이사들을 협박했고 이사들은 가선영의 회장 취임 동의서에 굴복하여 지장을 찍었어요. 중간중간 들리는 비명과 신음소리. 가선영의 부하들에게 흡신 두들겨 맞은 이사들은 겁에 질려 있었죠. 오늘 일은 잊어. 잊지 않으면 당신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찰칵. 녹음이 끝났습니다. 가선우는 녹음기를 노려보며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누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둘이 함께하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가선우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넘어뜨리고 누나의 두 얼굴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도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부회장님, 이 정신병원에도 가선영이 넣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시킨 게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겁니다. 뭐라고? 가 회장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 미망인이신 사모님이 뭘 알겠느냐며. 이제 우리 편에 붙으라고 이돈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부회장 자리는 유지해드리겠다고요. 이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갑질 영상, 회사 매각 정보, 이 녹취까지 모두 가선영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가선우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누나한테 이용만 당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가선영은 처음부터 당신을 꼭두각시로 쓰고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가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내가 누나 말만 따랐지만 이젠 아니야. 누나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낸 것처럼 나도 누나를 버리겠어. 아니, 무너뜨리겠어. 가선우는 몸을 떨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 변호사.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협조하면 날 여기서 꺼내줄 수 있어? 물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가선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좋아. 같이 하자. 이제 한 몸이던 가시 남매가 찢어질 시간이구나. 전쟁이 시작되겠지. 이돈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돈과 영란의 계획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무창에서는 어린이집 발표회가 열려 학부모들이 총출동해 있었습니다. 운전하던 서태민은 유치원에 다다르자 갑자기 눈을 휘번덕 떴어요. 아기 동자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오늘 손님이 찾아오신다. 조심해라. 피 묻은 손이 보인다. 아기 동자가 영란을 보며 말하더니 서태민은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서태민의 신비로운 신기는 딱딱 맞아떨어졌거든요. 무창의 어린이집에서는 발표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귀여운 동물 옷을 입고 춤을 추었고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어린이집을 감쌌어요. 학부모들은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으로 아이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영란도 무대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동민은 주원이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고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소영이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무창 경찰서로 간 김소영은 영란 사진을 들고 내 딸을 찾아달라 애원했었거든요. 가선영한테 당한 상처를 이용해서요. 저 여자가 제 딸입니다. 제 딸이 여기 있네요. 김소영이 소리쳤습니다. 경찰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영란을 보자 어머 내 딸. 영란아. 김소영은 영란을 향해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교실 한복판에 서 있는 영란은 굳어버렸고 김소영은 연기하듯 울부짖었어요. 내 딸. 엄마가 왔어.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주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혜지와 동민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원이는 무서워서 동민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아빠, 저 아줌마 누구야? 무서워. 원장 이미선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자자, 여러분, 다음은 백혜지 선생님의 발레 연습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미선이 김소영과 영란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영란은 김소영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여기에 어떻게 왔어? 얼굴은 왜 이래? 가선영, 가선우 남매 짓이야? 김소영은 영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맞아. 가선영한테 당했어. 너 가성우 회장 부인이 됐다며? 이제 너 키워준 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영란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계산적이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 간단해. 가선영이 너를 원해. 나한테 엄청난 돈을 준대. 그 돈이면 나도 이제 좀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 설마가 아니야. 영란아, 엄마 좀 도와줘.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번 한 번만, 응? 영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오후 영란과 동민과 주원이 다정하게 마치 한 식구처럼 산책하는 모습을 김소영이 멀찍이 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주원이는 중간에서 깡충깡충 뛰며 즐거워했고 영란과 동민은 그런 주원이를 바라보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게 영란이가 원하는 삶이구나. 김소영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선 영에게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보내는 버튼을 눌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했어, 김소영. 이제 그 아이를 데려와. 어떤 아이요? 사진 속 남자아이. 주원이라고 했지? 그 아이를 꼬드겨 내 부하가 오면 그 차를 타고 아이와 함께 양평 별장으로 가 있으라. 아, 아이를 납치하라는 거예요? 납치? 그런 거창한 거 아니야. 그냥 잠깐 데리고 있는 거지. 영란을 데려오려면 미끼가 필요하잖아. 걱정 마, 아이한테 해를 끼치진 않을 거야. 단지 영란을 데려오는 미끼일 뿐이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가 안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김소영은 주원이를 찾았습니다. 주원이는 모래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주원아, 할머니랑 같이 갈까? 할머니? 할머니 누구세요? 아, 할머니는 세미 선생님 아는 사람이야.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요? 와, 좋아요. 주원이는 순진하게 김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왔어요. 동민은 주원이가 사라진 걸 나중에야 알아챘습니다. 쌤, 우리 주원이 못 봤어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영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원이? 주원이가 어디 갔어?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주원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린이집 구석구석, 화장실, 놀이터, 주차장까지. 하지만 주원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김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영란아? 김소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주원이 어디 있어? 엄마가 데려간 거 맞지? 주원이? 그게. 영란아. 엄마. 주원이가 잘못되면 엄마를 가만두지 않겠어. 영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애원이기도 했어요. 제발 엄마, 주원이는 아무 죄도 없어. 아직 5살밖에 안 된 어린애라고. 제발. 영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가선영이 준다는 돈 내가 더 줄게. 얼마든지 줄게. 그러니까 제발 주원이만은. 제발 이러지 마. 엄마, 부탁이야. 협박이 부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소영은 차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주원이가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는 가선영의 부하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소영은 영란이 가선영에게 붙잡히면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선영은 단순히 악랄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감정이 마비된 듯 차갑고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마치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이었으니까요. 영란을 가선영에게 넘기면 영란은 살아남지 못할 거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김소영은 옆자리에 주원이를 보았어요. 주원이는 무서운지 눈물을 글썽이며 김소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주원아. 할머니, 저 무서워요. 세미 선생님한테 가고 싶어요. 주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부세미 선생님이랑 약속했어요. 어디 갈 때 꼭 어디 간다고 서로 말하기로요. 약제시도 이게 속속 어기면 안 돼요. 선생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김소영은 이 똘망똘망하고 귀여운 사내아이의 눈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원이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 영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 영란이도 저렇게 나를 믿고 바라봤었지. 김소영은 문득 기억났습니다. 영란이가 5살이었을 때 자신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 영란이를 찾으러 갔을 때 영란이는 집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얇은 옷만 입고 떨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어? 무서워. 그때 영란이도 지금 주원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봤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영은 영란이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짜증만 냈었죠. 시끄러워. 엄마도 피곤해. 김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파요? 주원이가 작은 손으로 김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김소영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지? 김소영은 운전석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교수님. 지금 가는 중입니다. 30분 후면 도착합니다. 김소영은 결심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김소영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주원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뭐 하는 거야? 운전석의 남자가 소리쳤지만 김소영은 이미 주원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원아, 빨리 뛰어. 네. 두 사람은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쫓아왔지만 김소영은 평생 도망다니며 살았던 경험을 살려 골목길을 누볐어요. 할머니, 빨라요. 그래, 주원아, 조금만 더. 김소영은 주원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숨어 주원이를 꼭 안았어요. 주원아, 괜찮아? 네, 할머니. 근데 우리 왜 도망쳐요? 김소영은 주원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주원아, 할머니가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 주원이를 나쁜 사람한테 데려가려고 했어. 왜요? 돈. 돈 때문이었어.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거든. 그래서 돈이 생기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김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주원이 얼굴 보니까, 주원이 우는 거 보니까 할머니 딸이 생각났어. 할머니 딸도 주원이처럼 착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할머니가 망쳐놨어. 할머니 딸이요? 응. 세미 선생님. 세미 선생님이 할머니 딸이야. 주원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선생님 엄마예요? 그래. 하지만 할머니는 나쁜 엄마였어. 딸을 사랑하지 않고 괴롭히기만 했어. 그래서 딸이 할머니한테서 도망쳤어. 김소영은 주원이를 꼭 안았습니다. 주원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주원이한테도 할머니 딸한테도. 이제 할머니가 잘못을 고치려고 해. 어떻게요? 주원아, 너 혼자 집에 갈 수 있지? 주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여긴 우리 동네잖아요. 저기 보이는 빨간 지붕이 우리 어린이집이에요. 김소영은 주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주원아, 할머니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해. 너 혼자 곧장 어린이집으로 가야 해. 누가 말 걸어도 모른 척하고 얼른 뛰어가. 알았지? 네. 근데 할머니,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김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늦었지만 사랑한다고 전해줘. 네. 주원이는 김소영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착한 할머니예요. 그 말에 김소영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착하다는 말을 들은 게요. 주원이가 무사히 어린이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란은 주원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꼭 안았어요. 주원아,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선생님, 할머니가 데려갔다가 다시 보내줬어요. 할머니? 무슨 할머니? 선생님 엄마래요. 선생님한테 미안하대요. 그리고 주원이는 영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영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사랑한다고?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영란은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영란아, 엄마가 평생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 미안해. 이번에는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너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엄마 할 일 하고 올게. 영란은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엄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김소영은 무창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린이집이 보였어요. 영란이 주원이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란은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게 우리 딸이 원하는 삶이구나.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살. 김소영은 여태 딸 등쳐먹으며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생리대 하나 살 돈이 없어 절도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딸.
영란은 평생 고생만 했었죠. 그런데도 지금은 저렇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저 아이의 행복을 빼앗을 순 없어. 김소영은 가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김소영?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아이는? 가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보내줬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영란이를 교수님한테 넘기는 것도 아이를 인질로 잡는 것도 지금 나한테 배신하는 거야? 가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 딸 편이 되려고 합니다. 김소영,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나한테 덤빈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김소영은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평생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한 번은 용기 내보려고요. 너 죽고 싶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딸만 행복하다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곧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가선영을 막는 거야. 영란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김소영은 무창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가선영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 가선영과 함께 있으면서 본 것들, 들은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한편 서울의 펜트하우스. 가선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김소영과의 통화 후 그녀의 얼굴에는 차갑고 무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감히 나한테 배신을? 김소영, 너도 끝이야. 가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오랜만이야. 누구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15년 전 생각나? 예림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낮게 웃었어요. 가선영. 오랜만이군.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나를 괴롭히는 마녀를 죽여줘. 마녀? 그래, 마녀. 15년 전 예림이처럼 이번에도 마녀 재판이 필요해. 남자는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다른 손에는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마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두 팔이 묶인 채 붉은 불길 위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고 입을 벌린 표정으로 고통과 절규를 표현하고 있었고 붉은 원피스는 불길과 이어져 죄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초록빛 하늘과 검은 연기, 붉은 불길이 마치 지옥과 심판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15년 전처럼? 그래. 15년 전 예림이가 사라진 것처럼 이번에도 깔끔하게 처리해줘. 남자는 그림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재미있군. 이름이 뭐지? 김영란. 지금 무창에 있어. 김영란. 남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지. 돈은 얼마든지 줄게. 돈? 난 돈에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남자가 그림 속 여인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심판이야. 마녀에 대한 심판. 그게 내 대가야. 좋아. 마음껏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자는 그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다른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마녀 재판 그림이었어요. 불에 타는 여인들, 고문당하는 여인들, 익사하는 여인들. 김영란. 내가 다음 작품이 되는 거야. 남자는 사진 속 그림을 보며 심판의 날을 상상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선영이 보내준 휴대폰 속 영란의 사진을 보며 심판의 날을 상상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어요. 이제 가 회장이 계획한 딸 예림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낡은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최 집사는 별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날아오는 까마귀 떼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낡은 창고 쪽에서 날아오는 기분 나쁜 까마귀 떼들.
그 창고는 오래전부터 쓰지 않아 다 허물어져 먼지만 가득 쌓인 흉물스러운 곳이었어요. 무서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죠. 왜 저기서 까마귀들이? 최 집사는 불안한 마음에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재수없는 까마귀들 무서워 죽겠네. 그 창고 안 가성호 회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시작됐군. 드디어. 가 회장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5분.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창고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바닥에 숨겨진 문이 있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가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지하 통로는 어둡고 좁았지만 가 회장은 익숙한 듯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가자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가 회장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이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어떻게 됐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선우는 우리 편이 되었고 가선영은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이도는 서류를 꺼내 가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영란은 무창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을 제외하고 아직 그곳 사람들은 회장님의 부인인지 모르고 있고요. 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 네. 가선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15년 전 예림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이돈이 가 회장을 보았습니다. 영란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영란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권총으로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버젓이 살아있으니. 가성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가성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예림아, 아빠가 곧 내 원수를 갚아줄게. 그리고 영란이를 지켜줄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가선영과 가선우의 남매 전쟁은 본격화되었고 김소영은 처음으로 딸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예림의 죽음과 연결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가성우 회장은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돈 변호사는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아직 모든 진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곧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무창의 평화로운 일상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선영이 보낸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15년 전 예림은 정말 사고로 죽은 걸까요? 아니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영란은 이 모든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무창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사랑을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